네, 안녕하십니까. 이노피아테크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이노피아테크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마트 플랫폼들, 방송이나 통신이나 네트워크가 융합된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또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에브리온 TV 캐스트라고 연초에 크롬캐스트, 한국판 크롬캐스트라는 OTT 동글을 출시를 했었고요. 또 최근 8월에는 CJ 헬로비전하고 티빙 스틱을 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료집 앞에 한 세 번째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매직캐스트라는 HDMI 스틱형 타입의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는 HDMI형 그런 제품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저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 글로벌 서밋에서 구글에서 와서 크롬캐스트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크롬캐스트가 작년 7월 달에 미국에서 출시가 되었고, 국내에도 올해 5월 달에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롬캐스트가 판매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HDMI형 그런 스틱형 제품에 대한 관심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또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유사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HDMI 동글에 대해서 시장이 자꾸 형성이 되고 제품이 나오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작고 값이 쌉니다. 크롬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35불이고 국내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비싼 4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쉽게 35불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냥 쉽게 사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휴대를 할 수도 있고, TV나 모니터, 프로젝터와 같은 각종 디스플레이 장치에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비디오 서비스를 무선 와이파이로 스트리밍을 해서 즐길 수도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B2B 관점에서 보면 사업자들은 지금 방송을 하기 위해서 셋탑박스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셋탑박스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플랫폼이고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더 작은, 더 값싼 그런 단말 디바이스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크롬캐스트가 결국은 하는 일은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런 비디오나 오디오들을 TV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디바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스크린에 대한 니즈들, 큰 스크린으로 좀 더 내가 편안하게 보고자 하는 그런 니즈를 동글을 통해서 구현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크롬캐스트도 스마트폰에서 뭔가 내가 검색을 한 다음에 그 URL을 크롬캐스트 쪽으로 보내서 크롬캐스트가 서버에서 스트리밍을 받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잠깐 앞에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퍼스트 스크린이 뭐가 되느냐, TV냐 스마트폰이냐. 이제 지금 추세는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들 유저의 퍼스트 스크린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폰에 많은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있고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클라우드상에 있는 서비스들을 내가 TV하고 어떻게 인터랙션 하면서 보내줄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이 바로 동글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롬캐스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디바이스들, 많은 디바이스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TV로 표현해 줄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차트는 2012년 자료이긴 하지만 2012년 당시에 디스플레이 서치에서 예측을 하기에는 스마트 TV가 굉장히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판매된 거는 실제 전망한 거에 30%밖에는 팔리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V가 요즘은 점점 라이프 사이클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료에서도 보면 지금은 평균 한 7년 정도 됐는데, 과거에 보면 평균 10년 이상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은 생각해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이 바뀌고, 빨리 바뀔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신규 제품들이 나오죠.
근데 그런 나올 때마다 신규 제품들은 CPU 파워도 올라가고 디스플레이도 UHD까지 급속도로 발전이 되는데 TV는 아직도 10년 전에 그런 퍼포먼스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그런 퍼포먼스를 내가 새롭게 TV를 바꿀 때까지 어떻게 브릿지 해줄 것이냐, 어떻게 더 보완해 줄 것이냐 라는 게 이제 동굴에서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4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스마트 TV 대신에 뭐 이런 동굴을 사려고도 하고 또 사업자들이 이런 동굴 디바이스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동굴이 그러면 스마트 TV에 아까 뭐 우리 오전에 발표가 아니고 같이 그 토론에서도 있었지만 스마트 셋탑박스 내지는 이런 동굴 디바이스가 스마트 TV의 경쟁자냐, 이런 동굴이 많아지면 스마트 TV가 안 팔릴 것이냐.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시장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차트 보시면 아까 뭐 산업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스마트 TV가 3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내년에는 50%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스마트 TV가 2015년이 되면 그 기존의 연결 커넥티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트래디셔널 TV보다 이제 더 많이 쇼핑되기 시작하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 TV라는 카테고리 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는 모든 TV가 다 커넥티드 환경을 제공을 하는 그런 TV이지 이제 스마트 TV라는 거는 어떤 별도의 그런 카테고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동안에는 일종의 마케팅적인 그런 카테고리였다면 이제는 그냥 TV로서 제공하는 본연의 기능을 할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 TV가 제공하지 않는 것들을 이런 이제 스마트 셋탑박스라든지 별도의 동굴 디바이스들이 제공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크롬캐스트가 나온 이후로 이런 스마트 셋탑박스 내지는 이런 동굴 디바이스, 스트리밍 디바이스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2013년에서 2018년이 될 때 평균 25% 이상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 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중에서도 스마트 셋탑박스보다 스마트 동굴류 제품들이 2018년이 되면 더 성장 속도가 빨라서 향후에 사람들이 더 많은 디바이스들을 이런 동굴 디바이스들로 구매를 하고 제품이 출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값싼 제품을 사서 내가 보고자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좀 더 쉽게 보고자 내가 TV를 먼저 바꾸기 전에 이런 환경을 먼저 경험을 하자고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요 차트는 미국 시장이긴 한데요. 2013년 작년도에 스마트 TV보다 이런 동굴 제품을 비롯한 그 스트리밍 디바이스들, 스마트 셋탑박스들이 더 많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가정 내에서 50% 이상이 스트리밍 디바이스들을 갖고 있고 스마트 TV가 그거보다는 더 못한데 당초에는 스마트 TV가 60%는 더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먼저 이런 크롬캐스트라든지 애플 TV라든지 스트리밍 디바이스들을 먼저 사서 내가 커넥티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먼저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에서 한 2천만 대의 이런 스트리밍 디바이스가 판매가 됐는데 애플 TV가 약 800만 대. 이거는 이제 박스 형태죠. 그다음 로쿠의 동굴이 나왔는데 동굴 나오기 이전에 작은 이제 박스 타입이 약 450만 대. 그다음 크롬캐스트가 이건 하반기 7월 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14% 약 300만 대의 크롬캐스트를 팔았다. 이렇게 레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5월 달에 크롬캐스트가 출시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2만 대를 팔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뭐 공식적인 뭐 기록이나 발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그 크롬캐스트가 약 6만 대 이상 판매를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롬캐스트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 내가 폰에 있는 것들을 TV에 크게 보여주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람들의 욕구, 라지 스크린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몇 가지 이제
이런 동굴에 기반이 되는 기술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는 기존의 와이파이 그 다이렉트를 이용한 와이파이 다이렉트 디스플레이를 미라캐스트라는 이름으로 표준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도 이제 DLNA라는 걸 이용을 해서 폰에 있는 컨텐츠들을 홈 네트워크상에서 TV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 표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텔은 와이다이라는 걸 써서 인텔 그 CPU를 사용한 노트북 화면을 그대로 TV로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와이다이라는 표준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건 이제 인텔만 갖고 있는 인텔의 그 IP인 거죠. 그다음에 애플이 에어플레이라는 걸 iOS에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시장에서 볼 때는 그 iOS가 지원하는 에어플레이가 가장 그 발달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에어플레이를 흉내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 크롬캐스트의 다이알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에어플레이는 스크린을 미러링 하기도 하고요. 갖고 있는 컨텐츠는 스트리밍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하고 미러링을 같이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UI도 그대로 스크린 미러링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미라캐스트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의 화면을 그대로 TV로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동안에 내가 폰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폰을 다른 화면을 띄우면 그 화면이 그대로 TV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영화 2시간짜리를 보게 되면 그대로 폰은 그냥 미러링만 하고 있는 기기가 되는 거죠. 전화가 오면은 앞에 영화는 멈추게 되고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구글이 넷플릭스하고 고민한 거는 그럼 에어플레이 스트리밍처럼 나는 스크린을 그대로 TV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 폰은 그 컨트롤러가 돼가지고 그 영화를 컨트롤하던가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토콜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넷플릭스하고 같이 다이알이라는 그런 프로토콜을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롬캐스트가 그 다이알을 적용한 첫 번째 레퍼런스 기기고요. 지금도 다른 기기에서도 이런 다이알 프로토콜을 이용한 그런 환경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많은 동물들이 있다고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네 가지 기능들을 다 지원하는 동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미라캐스트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 좀 디펜던트 된 그런 표준이고요. 근데 에어플레이는 iOS에 지원을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요즘 나오는 이제 동물들은 에어플레이까지도 다 지원을 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에어플레이는 애플이 사용하는 애플의 IP이긴 하지만 이게 뭐 특허가 등록이 안 돼 있는 그런 IP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 않고 나중에 특허 연한이 지나도 공개하지 않고 자기네 폐쇄적인 에코시스템을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뭐 중국에는 그런 게 안 먹히는 거죠. 이거를 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그 라이센스 없이 그대로 에어플레이를 다 칩상에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에어플레이하고 미라캐스트하고 전부 다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넘쳐나고, 대표적으로 샤오미 박스는 미라캐스트도 지원하고 DLNA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에어플레이도 지원하는 그런 박스를 중국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뭐 39불, 뭐 미국 돈으로 39불 정도 돼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샤오미가 굉장히 지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중국 내에 그런 시장을 등에 업고 이런 기술들을 마음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런 많은 컨텐츠를 소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크롬캐스트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PC, 크롬 브라우저에서 보는 컨텐츠들을 이 구글 캐스트라는 이런 그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내가 영화 유튜브를 보다가 그럼 그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사실 유튜브일 경우에 유튜브 서버에서 이 신호를 받아가서 URL을 그 다음에는 크롬캐스트로 스트리밍을 해주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이 폰이나 PC에서는 이 컨트롤만 가져가고 실제로 스트리밍은 이 서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크롬캐스트가 작동하는 이 원리는 다 똑같고 다이알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은 이 구글이 그냥 이걸 허용을 해주지만
향후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무서운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디스커버리 하는 서버가 따로 있고 컨텐츠 서버가 따로 있을 것이다. 이제 향후에. 첫 번째 퍼스트 디스커버리 하는 서버는 이 스트리밍을 하기 전에 유튜브가 원하는, 구글이 원하는 광고를 내려보낸다는 거죠. 공짜지만 광고를 네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네 컨텐츠를 TV로 스트리밍을 해서 봐라. 라고 해서 이 길목을 딱 구글이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제 구글은 이제 TV 스크린을 장악하게 되고 전 세계 이제 그 가정에 있는 거실에 있는 TV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런처가 내가 원하는 런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조자가 원하는 런처가 아니고 구글이 원하는 그런 광고 런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크롬캐스트가 그동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연동할 수 있는 앱이 몇 개가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넷플릭스라든지 훌루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한 10개 내외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국내도 이제 티빙하고 푹은 아니었죠. 호핀, SK의 호핀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은 이쪽 그 스트리밍을 보내는 구글 캐스트라는 SDK를 오픈을 했죠. 개발자한테 오픈을 하고 나니까 지금 이 에코시스템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400개 이상의 글로벌한 앱들이 크롬캐스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앱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한 팀도 보니까 우수상을 받은 팀이 크롬캐스트하고 연동을 하는 거죠. 크롬캐스트 SK 적용을 해서 DID를 보낼 때 내가 폰에서 작업한 내용들을 그대로 크롬캐스트가 연결된 TV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될 만큼 이 크롬캐스트의 SDK를 적용한 앱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까 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서버의 디스커버리 하는 문제, 중간에 어떤 구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폰의 에코시스템을 뺏겼지만 어떻게 보면 스마트 TV도, 이 TV 스크린도 그렇게 장악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구글이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 대표적으로 3가지 기술들을 업데이트를 최근에 했습니다. 한 가지는 와이파이 프리라는 건데, 크롬캐스트는 인터넷이 연결돼야 이제 작동이 됩니다. 서버에 연결돼서 스트리밍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야, 폰하고 크롬캐스트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야 그 컨트롤이 전달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크롬캐스트는 A라는 네트워크에 물려 있고 내 폰은 B라는 네트워크에 물려 있어도 이게 크롬캐스트가 이 집에 있는 건지 폰에 작동을 하는 건지를 안다는 거죠. 그 아는 원리는 자세히 공개는 안 됐지만 아까 그런 클라우드 서버, 구글의 서버가 이 폰하고 가까이 있는 크롬캐스트를 다 인지한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크롬캐스트고 이쪽 방에 있는 크롬캐스트니까 내가 작동을 한다. 라고 해서 이제 뭐 내가 LTE 환경에 있어도 크롬캐스트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요. 더 웃기는 거는 내가 친구 집에 갔는데 거기 크롬캐스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이 크롬캐스트는 네 게 아닌데 여기다가 사용을 하겠냐. 암호를 넣어라.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구글이 크롬캐스트가 어디에 가 있는지 이제 다 알고 있다. 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사용자한테는 굉장히 편한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드랍이라는 게 있는데, 백드랍이라는 거는 이런 이제 기본 화면을 자기 개인 이제 구글 플러스에다가 연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구글 플러스에서 내가 갖고 있는 사진들이 내 배경 화면에 그대로 그냥 서버에서 일정 시간에 맞춰가지고 계속 슬라이드 쇼가 되는 거죠. 뭐 만약에 구글 플러스가 아니고 다른 걸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구글이 알아서 세계적인 명화라든지 세계적인 사진들을 구글 서버에서 슬라이드 쇼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배경 화면이 계속적으로 뭐 내가 다른 액션을 하지 않을 때 세계적인 명화와 사진이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근데 디스플레이가 되면서 폰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폰이 내가 뭐 어떤 명화가 그림이 나왔는데 어떤 건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폰을 그대로 터치만 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명화에 대한 정보가, 상세 정보가
이제는 폰이 세컨 스크린이 돼서 이 세컨 스크린 쪽으로 이 명화에 대한, 사진에 대한 작가가 누구고 어떻게 되고라는 게 전부 그 상세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 상세 정보를 또 누르면 뭐 구매도 할 수 있고 어디에 전시되고 있다라는 정보들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이제 미라캐스트라는 거를 미러링, 스크린 미러링을 크롬캐스트는 PC에서만, PC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한 거는 미러링을 그대로 폰에서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4.4 키캣 이상의 핸드폰을 지원을 하는데 뭐 일부 기종에 제한이 되고 있고 향후에 더 확대는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미라캐스트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 테스트도 많이 합니다. 크롬캐스트도 테스트를 해봤더니 놀라운 거는 이 크롬캐스트의 미러링이 훨씬 더 반응 속도가 빠르고 커넥션도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크롬캐스트 자기네들 안드로이드 OS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새로 나오는 폰에는 이건 미러링은 미라캐스트를 쓰는 게 아니고 구글만의 자기네 그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데 지금 키캣 이상의 폰에는 전부 다 히든 코드로 미러링을 할 수 있는 코드를 넣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OS에서는 얼마나 빨리 더 작동이 되는지 하는 거죠. 그럼 미러링을 통해서 이 폰에 있는 스크린도 그대로 TV로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이 이제 1년이 된 시점인데 그때까지 크롬캐스트가 1년간 4억 번 이상의 그런 구글 캐스트를 사람들이 접속을 했다라고 해서 점점 더 이 크롬캐스트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크롬캐스트하고 대항을 하는 이제 미국에서는 로쿠라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로쿠 박스라는 걸 해서 49불, 그다음에 99불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쿠 스틱이 나왔는데 로쿠 스틱도 이제 49불에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크롬캐스트하고 다른 거는 이건 앱을 인스톨하는 방식입니다. 로쿠가 가지고 있는 로쿠랑 연계한 그런 서비스 앱들이 쭉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그 앱 종류가 한 1000가지는 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리뷰들은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크롬캐스트는 20개밖에 지원을 못하지만 로쿠 스틱은 우리는 1000개 이상의 앱을 지원을 한다라고 선전을 하고 나왔죠.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캐스트는 SDK를 이용을 해서 앱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로쿠는 이제 좀 더 사용자들의 이제 그 사용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제 피지컬한 리모트 컨트롤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 리모트 컨트롤은 간단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RF를 적용한 리모컨이어서 간단한 마우스, 에어 마우스라고 하죠. 이렇게 그 마우스가 이동을 해서 뭐 앵그리버드와 같은 그런 간단한 캐주얼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11월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존에서 그 파이어 TV 스틱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연초에는 아마존에서 파이어 TV라는 이런 박스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99불에 판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스틱 타입으로 하면서 39불로 가격을 낮춰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제 퍼포먼스만 이제 차이가 생긴 거죠. 뭐 메인 CPU가 박스는 쿼드코어인데 이제 스틱 타입은 듀얼코어로 가고 메모리도 2기가인데 1기가로 가고 해서 메인 CPU에 대한 이제 퍼포먼스 차이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차이는 이쪽에서는 이제 그 조이스틱을 기본 제공을 하지만 조이스틱이 아니라 리모컨 음성 지원이 되는 리모컨을 기본 제공하지만 이쪽 스틱 타입에서는 음성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간단한 리모컨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메인 CPU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게임을, 하이 퍼포먼스 게임을 박스에서는 할 수 있지만 스틱 타입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그런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서비스를 할 때 그 포커스를 둔 부분은 물론 자기네들의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컨텐츠 서비스도 있지만 게임을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게임에 포커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한 안드로이드 TV도 게임에 포커스를 해서 게임 환경을 TV에서 제공을 해주려고 하는데 아마존 역시 게임에 주목을 하고 TV에서 향후에 컨텐츠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것을 게임으로 보고 게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이런 박스하고 스틱을 또 발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 파이어 TV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ASAP라는 게 있습니다. 뭐 as soon as possible이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데 지금 요 말을 붙여가지고 Advanced Streaming and Prediction이라고 ASAP라는 걸 씁니다. 근데 아마존이 이제 이 아마존만의 장점인데 아마존은 사용자들이 어떤 컨텐츠를 볼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A라는 컨텐츠를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이 A를 봤으니까 B라는 걸 보겠지, C라는 걸 보겠지. B하고 C에 대한 컨텐츠를 다 스트림을 땡겨다 놓는 거죠. 그러면 채널 전환하듯이 우리가 영화를 받고 보면 그 즉시 뭔가 새롭게 로딩될 시간이 없이 바로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ASAP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아마존 프라임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정확도도 많고 빠르기 속도도 체감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근데 웃기는 거는 최근에 레포트를 누군가 그 불만사항을 올렸는데 그 미국에는 인터넷 사용이 종량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양에 따라서 인터넷 사용료를 내는데 어느 날 봤더니 하루에 8기가바이트를 썼다는 거죠, 자기가. 나는 이런 걸 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썼냐. 조사를 해보니까 이 ASAP 기능을 갖고 있는 아마존 박스가 하루 종일 이 사람 컨텐츠를 계속 땡겨온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트래픽이 8기가 넘게 하루에 썼다. 뭐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는데 아마존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뭔가 오류가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리뷰라든지 대부분 나오는 거는 이 ASAP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아마존이 그거를 다시 오류 수정을 하고 있다고 레포트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저는 스마트 TV가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의 스마트 TV가 이 사람들이 뭘 볼지를 알아야 진정한 이제 스마트 TV 3.0이 되지 않겠냐. 내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에 내가 다음 걸 어떤 걸 볼지를 예측을 해서 VOD를 벌써 추천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추천 서비스라든지 하는 것들이 기본이 되는 거고 이 아마존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에 아마존을 통해서 아마존 스토어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 아마존 회원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들 이런 데에다 응용을 해서 쓰고 있고 아마존의 CEO가 이 파이어스틱 박스를 발표하면서 한 얘기가 자기네들은 이 박스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은 절대 없다. 자기네들은 컨텐츠를 팔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존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이런 사용자 패턴, 환경에 대한 데이터 수집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존 TV 박스를 쓰면서 사용자의 행태, 어떤 컨텐츠들을 본다, 어떤 게임을 한다 이런 것들을 아마존이 점점 다 수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네 스토어에서 물건을 파는데 활용을 하기 위한 게 이제 아마존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시장 예측인데 보면 아까 처음하고 똑같은데 2,700만 대가 올해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700만 대가 더 팔린다는 거죠. 근데 파이어 TV가 600만 대가 팔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은 조금씩 성장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이 파이어 TV라는 시장 자체를 아예 형성을 할 것이다. 크게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랑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동물로 보자면 그 플레어 2라는 동굴도 있었습니다. 플레어 2 동굴은 미국에서 49불에 판매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제품들하고 다르게 그 구글 스토어를 내장을 했습니다. 구글 스토어에서 내가 앱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할 수 있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 리모컨을 사용을 해서 스마트폰에 이런 터치패드가 떠서 터치패드를 사용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단점은 이제 구글 플레이 마켓이라는 게 여기 올라간 것들이 모바일용 마켓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앱들이 TV 환경에는 최적화가 안 돼 있는 거죠. TV 스토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바일 환경에 맞는 해상도, 터치 환경에 맞는 그런 UX라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그 앱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제약 조건은 있었습니다. 다음에 노르웨이의 에어테임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인디에고고라는 그 클라우드 펀딩에서 PC 화면을 미러링하는 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인디에고고에서 작년도 탑10 안에 들을 정도로 140만 불을 모금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좀 흥미롭게 본 거는 그 전에도 PC 말고 스마트폰을 미러링하는 동물들이 많이 킥스타터라든지 인디고고에 올라와서 클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전부 다 실패를 했거든요. 한 10만 불 목표로 했는데 10만 불 달성 못한 것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PC 미러링을 하겠다라고 나온 이 똑같은 동굴이 140만 불을 모집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미러링에 대한 니즈도 있지만 PC 환경, PC 화면을 미러링하고자 하는 니즈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에어테임이라는 거는 뭐 지금 우리가 프로젝터 연결하면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 복제 기능들, 확장 기능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하고 그 윈도우라든지 맥 PC라든지 크롬 브라우저를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그런 동굴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델에서는 그 오펠리아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와이즈라는 그 동굴을 발표를 했고 판매를 했는데 이건 99불인데 이거는 거의 PC입니다. 윈도우하고 호환이 되고 안드로이드 기반이지만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PC로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 나의 문서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그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DID에 넣어서 컨텐츠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동굴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인텔도 자기네 아톰 프로세서를 쓴 CPU를 쓴 그런 동굴을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라든지 윈도우, 리눅스를 다 지원하는 일종의 이것도 PC 개념으로 동굴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뭐 미라캐스트라고 해서 안드로이드나 iOS 에어플레이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윈도우 폰을 쓰는 사람은 뭐가 없느냐 해서 자기네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8.1을 지원을 하는 미러링 동굴을 발표를 해서 또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파이어폭스, 모질라에서는 파이어폭스 OS를 쓰는 그런 매치스틱이라는 걸 써서 웹 앱들을 사용을 하고 웹상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이런 동굴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면 동굴들이 상당히 그 다양한 디바이스가 나오고 또 다양한 OS를 지원하는 이런 디바이스들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는 이렇고 국내는 사실 많은 미러링 동굴들이 있습니다. 미라캐스트를 지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말씀드린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제 이노피아테크가 그 국내에선 처음으로 OTT 라이브 스트리밍 실시간 TV가 방송이 되는 에브리온 TV 캐스트라는 거를 올 초에 발표를 했고요. 이 제품은 그 OTT뿐만이 아니고 유튜브도 지원하고 미라캐스트와 DLN을 지원하는 그런 제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에브리온 TV는 유료 채널은 아니고 무료 채널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화질이 한 뭐 1Mbps 이하의 그 720p가 안 되는 그런 화질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컨텐츠에 대한 그런 욕구 만족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7월 달에 CJ 헬로비전하고 티빙 스틱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티빙 스틱이 어떻게 보면 국내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한 유료 방송 스트리밍 동굴이 되겠습니다. 해외의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서비스인 티빙을 국내에서 이제 동굴에서 서비스를 했는데요. 라이브 TV뿐만 아니고 VOD도 지원을 했고요. 이 마찬가지로 미라캐스트하고 DLN도 지원하는 그런 제품으로 현재 5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이 틀린 부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방송이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방송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OTT를 사용을 하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국내는 방송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방송을 또 추가적인 그 OTT 구매를 하는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는 많지 않고 시장이 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국내 OTT의 한계이긴 하지만 국내에도 이런 이제 그 OTT 동굴을 시작으로 해서 아마도 내년에는 많은 사업자들이 이런 OTT 동굴을 통한 OTT 서비스 내지는 자기들의 IPTV 케이블 서비스를 좀 더 값싼 디바이스를 통해서 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SKT는 미러링만 되는 그런 스마트 미러링이라는 동굴도 발표를 했고요. 이 미러링 제품은 미라캐스트하고 DLNA,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에어플레이도 지원을 하는 제품으로 발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아마존 파이어 TV 스틱인데 보시면 CPU 성능이 점점 더 발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게 게임 쪽 게임 앱들, 그다음 게임 컨트롤러들을 포함을 해서 이제 향후의 방향이 방송이나 VOD뿐만이 아니고 게임 쪽으로도 이제 동굴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좀 빨리 지나가면요. 그래서 지금 동글을 보면 시장은 이런 실시간 방송들을 무선으로 스트리밍 해주는 OTT 동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러링을 해주는 미라캐스트라든지 에어플레이라든지 DLNA를 지원을 해서 폰이나 PC에 있는 컨텐츠를 TV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미러링 동글들이 있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지원하는 앱들을 지원을 해주는 안드로이드 동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드로이드 동글이나 미러링 동글들은 이미 다 시장에서 많이 실패들을 했고 시장에 자리 잡지를 못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송이나 VOD 서비스를 하는 OTT 동글들이 크롬캐스트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 이제 에브리온 TV 캐스트, 티빙 스틱으로 해서 이제 그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향후의 동글 시장은 그런 이런 이제 컨텐츠라든지 그 커넥티비티, 빅스크린에 대한 니즈로 지금 동글들이 발달을 해왔는데, 향후에는 이런 게임, 지금 말씀드린 파이어 TV의 게임이라든지 스마트홈 관련된 IoT 환경까지 제공을 하는 동글로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저희가 그런 형태의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동글이 가져갈 이제 하드웨어는 궁극적으로는 계속 발달을 할 겁니다. 폰이 계속 CPU가 발달을 하듯이 동글도 지금 듀얼 코어에서 쿼드 코어가 될 것이고, OS도 안드로이드 키캣에서 L로 갈 것이고, 와이파이도 점점 더 광대역의 11AC, 11AC까지도 지원을 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UHD가 그 TV에 UHD를 지원하지 않는 TV에 대한 디코딩을 하기 위해서 UHD 지원을 하는 그런 동글이 될 것입니다. OTT에 있어서는 그 무선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선망에서의 QoS를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솔루션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아예 LTE를 통신 모듈이 들어간 LTE 동글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OS는 안드로이드뿐만이 아니고 윈도우도 다 지원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웹상에서 HTML5 상에서 웹앱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그런 동글이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은 이제 스마트홈 서비스인데, 지금 이제 삼성이나 아까 발표하신 전자부품연구원에서도 IoT 환경을 응용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발전을 못하다가 지금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환경들을 그 TV하고 적용을 해서 다른 디바이스하고 연동된 스마트홈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스마트홈 환경이 점점 더 커질 것이고요. 그다음 구글이 네스트라는 걸 인수하면서 이런 스마트홈에 대한 그런 시장이 급속도로 또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글이 네스트를 인수한 거는 다 아시는 것 같고요. 구글이 그 네스트뿐만이 아니고 카메라인 드랍캠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목을 다른 해외에서 하는 부분은, 구글이 네스트를 3조 원에 인수한 거는 단순히 자동으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그 서머스탯을 사기 위해서 인수한 것이 아니다. 구글이 가지고자 하는 부분은 네스트가 가지고 있는 셀프 러닝 할 수 있는 기술들, 이 네스트라는 건 사서 일주일만 장착을 해서 내가 사용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내가 자동 온도 조절을 할 필요가 없이 네스트가 이 사람의 패턴을 다 기억을 하고 그 루틴한 것들을 다 기억을 해뒀다가 자동으로 다 온도를 조정을 하는 거죠. 드랍캠이라는 이 카메라는 사람하고 사람들을 구분을 합니다.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의 이동 패턴들을 다 인식을 해서 아빠가 다니는 곳, 아이가 다니는 곳을 다 인식을 해서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거를 스스로 아는 거죠. 아이가 학교 갔다 들어오면 지금 누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카메라가 하고 있는데, 드랍캠은 톰이 왔다, 앤이 왔다라고 아예 특정하게 누가 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도둑놈이 들어왔을 때 움직임이 있으면 경고가 오는데,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무용지물입니다. 애완견이 움직이면 알람이 계속 오는데, 그런 것들 드랍캠은 애완견이 움직일 때는 알람을 안 주고 다른 낯선 사람이 오면 알람을 주는 플랫폼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글은 네스트랑 드랍캠이랑 구현하려고 하는 세상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기기가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그거에 맞게끔 상황에 맞춰서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게 구글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도 이제 이런 스마트홈이 올해 들어서, 작년까지는 전 시장에서 이런 런처는 없었죠. 컨텐츠 런처만 있었는데 이제 스마트홈 런처들이 생겨서 이런
스마트홈 환경들을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동굴의 가능성을 보는 거는 이 지금 삼성 TV, LG TV 따로 있고 또 중국에 또 많은 그 스마트 TV들이 저가형들이 있죠. 근데 소비자는 내가 삼성 것만 다 사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동굴을 통해서 브랜드 간, OS 간의 그런 브릿지 역할을 동굴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홈 서비스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지만 TV가 스마트홈 허브가 돼야 된다라고 67%가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단서가 뭐 35%만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매할 것이다라고 돼 있지만 뭐 저는 점점 더 그 퍼센테이지는 올라갈 것 같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원하는 서비스는 에너지 세이빙, 그다음에 헬스케어, 홈 오토메이션이 된다라고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동굴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스마트 전원이라든지 전구라든지 카메라, 스피커들을 좀 연동을 해서 기존의 스마트 TV가 할 수 없는 그런 기기 간의 연동을 브릿지할 수 있는 동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동굴을 통해서 스마트홈이 그런 에코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결코 경쟁인이 아니고 같은 그 에코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스마트 에코시스템 구성을 하기 위한 이런 동굴에 대한 SDK가 우리 내부에서도 삼성이나 LG나 우리가 TV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고 핸드폰이 1등을 하고 있는데 TV하고 폰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런 SDK가 공개가 되지 않고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에코시스템이 발달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런 동굴을 통해서 좀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국내의 스마트홈 환경, 스마트 미디어 환경이 상당히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시간이 뒤에 좀 모자랐는데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광원대학교 정광수 교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근데 좀 약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논리적인 점프가 하나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동굴을 얘기하는 건 사실 스트리밍하고 비디오 컨텐츠 보는 게 주로가 되다가 후반부에 와서는 이제 그런 동굴들이 기존 레가시 제품들을 이렇게 스마트홈에 연계시키는 툴로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두 개는 사실 약간 다른 얘기인 거죠. 영역이.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지금 뭐 계신 회사 말고 국외에서 그런 스틱 타입의 동굴 타입의 디바이스를 그런 레거시 제품을 연계하거나 스마트홈에 연계시키는 그런 시도들이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저희가 조사한 거에서는 그런 그 크롬캐스트가 직접적으로 스트리밍뿐만이 아니고 스마트홈 디바이스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사에서 뭐 다 나오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구글이 저런 이제 스마트홈 환경은 분명히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네스트를 중심으로 한 게이트웨이 환경을 가져가는 건 분명한데 그런 것들이 어떤 TV에서 보여주려고 할 때 크롬캐스트가 툴이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넷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TV 동굴은 아니지만 스트리밍 동굴은 아니지만 레가시 TV의 직비나 G웨이브나 이런 기존의 스마트홈 환경의 프로토콜을 제공하지 않는 디바이스를 위해서 동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직비 동굴이라든지 G웨이브 동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기존의 동굴들이 많은 시장에 진출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장이 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마트홈 IoT 환경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에트리의 이호진입니다. 이 동굴을 이제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국내에도 이제 한두 개 있는데, 보면 원래의 목적은 스트리밍 비디오 OTT 서비스를 위한 게 원래 목적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국내 환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TT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실제로 국내에 OTT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방향인지 아니면 OTT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홈 서비스처럼 새로운 기능을 넣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인지
만약에 OTT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컨텐츠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 새로운 게 와서 실은 뭔가 그걸 우리가 사게 되면 새로운 걸 더 볼 수 있다 이런 걸 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하시는지 그게 좀 질문입니다. 예, OTT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컨텐츠 회사가 아니고 서비스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OTT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간다는 건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의 가격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실제 디바이스들을 사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기존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SKB의 IPTV만 봐도 9,000원이면 그냥 박스 공짜로 받고 월 서비스를 다 받는데 내가 왜 6만 원을 들여서 또 디바이스를 사는가에 대한 그런 저항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내에 나온 OTT 디바이스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구매하는 형태의 그런 시장이 형성이 초기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이 발달이 OTT 쪽에서는 안 된 것 같고요. 향후에도 소비자가 사는 모델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겠냐. 시장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서비스 사업자들은 단말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동굴을 통한 그런 비디오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런 것들이 무선 환경이 굉장히 더 뭐 HBC도 도입이 되고 하면서 서비스 QoS가 보장이 될 가능성들이 점점 많기 때문에 이런 동굴을 통한 비디오 서비스는 발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린 건 국내 OTT 디바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차별화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그러면 돈을 더 지불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뭐냐라고 해서 고민한 부분이 에너지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에 홈 오토메이션 이런 분야로 가지 않겠나. 그런 분야가 더 추가가 돼야 스마트 TV와처럼 스마트 동굴이 시장이 형성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잠깐 하나 예, 예. 질문드리면 그러면 이노피아텍 같은 회사는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이제 동굴 가격이 거의 뭐 50불 이하, 30불 이하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글로벌 시장 상대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팔지 않는 이상 사실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어떤 뭐 유료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구글이나 아마존이 39불, 35불에 이렇게 파는 이유는 자기들은 뭐 물량도 많으니까 물론 코스트가 절감이 되겠지만 그걸 팔고 나서 얻는 컨텐츠 수익 때문에 싸게 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물론 우리 컨텐츠는 아니더라도 부가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서비스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앱 경진에도 있었지만 홈쇼핑이라든지 뭐 DID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동굴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그런 컨텐츠와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월 가입비를 내는 그런 환경을 저희는 구축을 하는 게 목표이기도 하죠. 예, 시간이 조금 초과된 것 같은데요. 뭐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은 세션 3를 전부 마치고요. 김정훈 발표해 주신 김정훈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